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2024년 5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시가 코스닥이 모처럼 좀 괜찮아서 좀 다행이고요. 예, 좀 이제 휴일 앞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발표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는 목요일 날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뭐 증시 변동성은 크지 않은데 물가가 좀 단기적인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혹시라도 물가가 또 위로 튀어가지고 증시가 많이 빠지면 기회고, 또 예상보다 물가가 안정화되면 증시가 오르겠죠. 예, 그러면 또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막 현금을 늘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적극적으로 산다 안 산다 이거보다 포지션을 유지하시면서 소비자 물가 이후에 또 증시를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 기업에 집중하세요. 뭐 지수 계속 좀 정체돼 있어서 뭐 지수 보고 투자할 건 아니고 매크로 변수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특히 소외주들이 요즘에 강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그 내용들은 그 주로 이 보고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되, 율촌학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투자연구 SMIC죠. 여기서 몇몇 자료들을 내놨는데 그 중에 또 APR도 있었고, 네, APR은 제가 한번 분석도 해드렸죠. 함께 배우기에서. 그래서 율촌학 한번, 이 보고서를 제가 PPT로 그냥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되게 긴데 그걸 제가 지난 그 언제죠? 예,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주말에 보고서 읽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텔의 극 좋은 시각장비, 이거 우리 함께 배우기 시간에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그 ESSD 낸드가 부활한다. 얼마 전에 2주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FST 설명드리면서 거기 극 좋은 시각장비 한번 설명드렸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오늘 또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반도체 전략 뭐 짧은 게 하나 있고요. 폴더블 아이폰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거 정유 얘기 있고, 항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 대한항공과 페노션 얘기 있고요. 기업으로는 STX 중공업, 덕산 네오록스, ITM 반도체, 아바텍, SFA, 세트렉 아이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많은데 아무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빨리 말씀드리면, 보합이 끝났고요. 나스닥이 좀 올랐고 다우는 조금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좀 올랐고 10년물 금리는 좀 빠졌고요. 유가, 아연, 구리 가격 다 올랐어요. 다만 이제 코코아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일단 9일 만에 반등에 하락하면서 마침표 찍었지만,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했고, 뉴욕의 그 1년 후에 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한 1000몇백 명 대상으로. 그럼 오를 것 같아요. 뭐 한 3.5?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1년 후에 3.3 정도 될 것 같다. 물가가 2%대를 원하잖아요. 미국은, 연준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년에 물가가 3%.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이 3%였는데 지금 4월에는 3.3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악재가 됐죠, 사실. 그리고 되게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밈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많이 올랐고요. 밀 가격, 뭐 천연가스 가격, 라니냐 우리 올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한번 우리가 공부도 해봤고, 근데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비료 회사라든가 암모니아, 뭐 몇몇 기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또 유니드도 많이 이제 올랐는데, 꼭 그 기업은 뭐 꼭 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천연가스 관련주, 뭐 알루미늄 관련주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반기 어느 시점에선 올 가능성도 있고, 또
이렇게 원자재 가격도 좀 오르고 있어서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주는 밈주심 열풍을 주도했던 로링 키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울부짖는 고양이란 필명인데 3년 만에 트위터에 게시글을 남겼어요. 그 X죠. 이제 트위터가 바뀌어서. 그래서 뭘 글을 쓰니까 다시 밈 주식들이 이제 뭐 이분 글을 또 기다렸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막 야 드디어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막 급등을 하니까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 쳐놨거든요. 공매도 쇼스키즈. 그러니까 환매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 주가가 하루 만에 게임스톱이 74%, AMC가 78%, 빈페스트가 52%, 레딧이 8.7% 이게 급등하는. 그래서 공매도 친 세력들은 하루 만에 1조 원을 까먹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2%, 포드가 올랐고 루시드도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오른 건 중국산 자동차 규제, 예, 관세 부과하겠다. 근데 사실은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에 거의 안 가요. 수출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도 이제 아예 100% 관세 부과하게 된다는 건 상징적이죠. 중국 들어오지 마라. 근데 그거에 앞서서 중국 배터리 회사랑 미국 회사랑 합작해서 공장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어쨌든 일단 전기차 관세부가 그런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고, 애플은 오픈 AI랑 협업을 해서 챗 GPT를 애플 아이폰에 넣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개발자의 ARM은 이제 내년 자체 AI 반도체 출시할 수 있다는 소식에 7%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현재 시장은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꺾였고 소비가 둔화돼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너무 강한 것보다. 그럼 물가가 안정화되는데, 근데 알겠는데 물가 안정화된 데이터를 그럼 보여줘.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게 소비자 물가니까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그걸 보고 진짜 물가 낮아졌네 이러면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 시작하겠구나 하고 이제 안도를 하겠죠. 예. 그래서 요걸 보고 싶은데 다만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는 막 말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이도 올랐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올해도 50% 성장한 골드만삭스에서도, UBS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TSMC가 4월 매출이 60%나 증가했고,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 쉬는 날이지만 오전 10시에 반도체 함께 배우기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디자인하우스,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경쟁 구도로 좀 만들었어요. 에이징랜드랑 AD 테크놀로지. 그래서 내일은 이제 에이징랜드가 올라가고 TSMC 쪽입니다. 이쪽은 거기를 한번 공부해봤고요.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 전체적인 그림하고 그걸 담아봤고, 이미 녹화해서 아마 내일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 이제 AD테크, 삼성 파운드리랑 이제 AD테크, ARM 뭐 이런 얘기. 또 챗 GPT 4, 5가 이게 챗 GPT 이제 4 있죠. 요게 한번 지금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업데이트된 거 일부 써봤거든요. 근데 업데이트돼서 저게 이름이 4, 5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또 추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아직 성장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부담이다 라고 보시고, 챗 GPT가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어요. 이게 왜 오냐면 옴니라고 합니다. 모든 거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근데 거기 이제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뭔 생각이 드냐면 어벤져스의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의 그 토니 스타크가 이제 안에 딱 옷을 입고 대화하죠. 자비스라는 그 비서랑, 그죠? 거기 들어가 있는. 예.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자비스인데. 예. 그러니까 챗 GPT가 음성 기능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재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텍스트로 해야죠. 쓰면 얘가 답을 해주고 인간처럼 답을 하진 않아요. 약간 답답해요. 근데 이번에 챗 GPT-4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되게 친근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그게 좀 놀랐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음성을 입력하면, 이게 만약에 제가 말을 하면 얘가 텍스트로 전환한 다음에 답을 적고 다시 음성으로 주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번에는 음성을 입력하자마자 얘가 그냥 바로 답을 적어서 음성으로 줘요. 시간이 빨리 단축되고 AI랑 대화하다 중간에 끼어들기도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인간 대화처럼. 그리고 이제 제 말투나 이런 거 보면서 감정도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막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 보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막 나 지금 떨린다. 막 이러면 진정하라고 막 얘기도 해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빠르고 비용도 더 절감되고, 그래서 어벤져스의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마치 자비스 같은, 아직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하죠. 이 스마트폰이 정말 중요해져요. 스마트폰 들고 그냥 말만 하면, 지금 시리가 있죠 아이폰에도. 근데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시리랑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애플 아이폰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예, 정말 이제 이걸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음성이 정말 편하잖아요. 말로 하는 게. 그리고 진짜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예, 대화도 해주고, 예, 나의 상태도 체크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비서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냈다는 게 참 너무나 놀랍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정말 대변혁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예, 참 어떻게 또 변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먼저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고, 자 이제 율초화학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긴데 이거 제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일단 율초화학은 뭐냐면, 요건 이제 SMIC 자료입니다. 자료를 제가 이제 한번 다 PPT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걸 공부하실 때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좀 시간 걸려. 이거 하는데 제가 거의 한 4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뭐 이것만 요약하는 거는 금방 끝나요. 요약만 하면 1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이게 사진도 찾고 막 또 제가 이해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일요일날 한 4시간 정도 여기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약을 한 건 뭐냐면, 이제 농심의 포장지 자회사인 건 아시죠? 이게 라면 봉지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고민은 뭐냐면, 이건 모든 기업들의 고민이에요. 여기도 담겨 있죠. 매출이 정체된, 농심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2015년하고 23년 매출이 비슷해요. 아니 형님, 농심 형님만 잘 나가지 말고 나도 좀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커지니까 이 동생이 이제 스스로 살 길 찾은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든 지 꽤 돼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요. 그 파우치형 배터리 있죠. SK온이나 LG엔솔이 만드는 주머니처럼 그걸 보호하는 필름이 바로 파우치형 필름입니다. 이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라면 봉지랑 비슷한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뛰어들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경쟁사가 일본의 쇼와덴코랑 DMP가 있어요. DMP가 지금은 독점이에요. 제 혼자 그냥 글로벌 전기차 시장 독점하고 있어요. 저 필름은. 2005년에 정부의 국제과제 수행 통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고, 650억 정도 자금. 이런 기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돈 못 벌어도 여기, 아니 그 농심이란 형님 밑에만 있으면 안전하긴 한데 성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돈을 못 벌더라도 돈을 오히려 까먹어야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연구개발비 많이 투자했거든요. 영업 현금으로 60%. 막대한 돈을 막 그냥 여기 2차 전지에 쏟아 부은 거예요. 예, 근데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증설도 하고 있고, LG 엔솔과 같이 개발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예, 그래서 LG 엔솔에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비핵심 주력 사업을 팔아버렸어요. 테린 포장 같은데 판지 사업. 그래서 186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게 두꺼울수록 좋아요. 파우치 필름은 두꺼우면 좋아요.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티엄 셀즈에, 요거는 2022년도에 이 LG 엔솔 여기 GM과 합작사죠. 여기에 실제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여기 SMIC에서 조사를 해봤나 봐요. 폴란드 LG 엔솔 공장 있죠. 여기도 공급이 된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그리고 LG엔솔의 미시건 공장이 있는데 여기도 소량이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26년도 올해까지는 아직은 뭐 시장이 초기 단계니까, 그래서 26년에 매출 성장이 크게 나올 것 같고 1200억 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총이 8300억 밖에 안 돼요. 그 굉장히, 만약에 이게 이 전망이 맞으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거죠. 예. 근데 저거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배터리 밸류 체인이죠. 2차 전지, 그래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종류별 배터리 아시죠? 파우치형, 각경, 원통. 사실 원통형이 요즘 대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론도 있어요. 야, 파우치형 대세도 아닌데 이게 중요해?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잠깐만요. 아유, 갑자기 좀 전화가 와서. 아무튼 이제 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요거는 뭐 옛날에 배터리 편에도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니까 각각의 특징은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오늘 할 건 파우치형이에요. 파우치형 필름 만드는 회사니까 다른 배터리는 필요 없고 요것만입니다. 요것만.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고 주머니처럼, 그래서 늘었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모양이 되게 다양하죠. 이게 최대 장점은 주행거리가 길어요. 밀도가 높아서 공간이 없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그래서 좋습니다. 가볍고. 다만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좀 비싸고. 그래서 LG엔솔과 SK온이 하고 있고 삼성은 안 하죠. SK온은 그냥 이것만 해요. 파우치형만 하고 있고. 그래서 요게 점유율이 23년 기준으로 한 2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조립 과정인데, 극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양극, 분리막, 음극 있죠. 양극, 분리막, 음극이 하나의 셀이죠. 거기다가 또 양극하고 분리막이 있고, 또 이거를 막 이제 쌓아 올려요. 저렇게. 예, 저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요게 이제 탭이죠. 탭. 뭐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 극판들을 이제 쌓아 올린 다음에 이 필름 있죠. 필름을 거기다 눌러 가지고 이 전해액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대요. 그 다음에 전해액을 넣고 가스가 그때 생기게 되는데, 이 디게싱이라 그래요. 여기 전해액 넣고 가스가 이제 가스 들어간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머니 모양의 파우치형 배터리가 되는데, 누르면 누를수록 좋죠. 많이 누르면. 예, 그럼 전극을 많이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니까. 예,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파우치형 필름의 그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주력 제품은 이런 농심 뭐 여기 삼양라면도 있지만 농심의 그 라면 봉지를 만드는 기업이고, 예,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음식료, 그러니까 이런 포장지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게 2차전지 그 파우치형 배터리의 필름입니다. 어때요? 비슷하죠? 예, 약간 구조가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7개의 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실제 이제 LG엔솔에 있던 자료인데, 파우치형 필름은 이렇게 7개로 구성되어 있고, 뭐 알루미늄 박이 있고, 부식 방지, 접착제, 나일론 뭐 이런 것들이 다삭다삭 붙어서 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보호하는, 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알루미늄과 이런 다양한 소재를 겹쳐요. 그리고 이게 필름이 단단해야죠. 그래야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배터리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늘어나기도 잘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딜레마가 뭐냐면, 이게 왜 힘드냐면요,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딜레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강한데 잘 늘어나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강한데 어떻게 잘 늘어나요? 강하면 늘어나질 않죠. 예. 근데 그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왜 강해야 되죠? 외부 보호, 내부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형성이라 그러죠. 잘 늘어나야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전극판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좋은 파우치형 필름은 여기 적혀 있죠. 두껍고 잘 늘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로 상충하는데. 그래서 적절한 어떤 두께가 있어야 되고, 이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늘어나지 않고. 예. 그리고 너무 또 이거를 전극을 넣으려고 얇게 만들죠. 두껍게 안 하고. 그럼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사실 이 파우치형 배터리는. 그래서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지금 거의 혼자 그냥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DMP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DMP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 들어가 봐서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DMP가 만드는 거는 되게 다양해요. DMP 종합 화학회사고 반도체 소재도 하고요. 많이 유명한 기업이죠, 일본에. 여기 파우치형 배터리. 근데 일본 DMP가 현재 그 슈와덴코랑 같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슈와덴코는 더 이상 사업 확장하는 거 포기했고요. 전기차 쪽은 DMP가 거의 100% 22년까지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IR 자료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거기 IR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 식품이나 제약 제품의 포장 재료에 대한 코팅 라미네이션 기술을 결합을 해서 다양한 특허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율촌화학 같은 회사가 이런 걸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식품 포장지 만드는 거랑 구조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DMP 얘기입니다. 맞춤형 생산 장비를 사용하고 전략적 재료 개발, 자체 디자인, 다수의 포괄적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요.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예, 또 그동안 전기차 회사에 많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예, 많은 업체들이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지 생산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파우치 타입의 장점 나와 있죠. 예.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공간이 적어서 에너지 밀도가 우수하고 다층 구조로 돼 있다. 영업이익률은 한 33.3%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회사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두께가 153 마이크로미터인데 그 이상을 구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포밍은 깊이거든요. 저게 6.5mm 정도 되면 이제 좋은 건데 6mm 정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DMP가 1등은 맞는데 뭔가 좀 한계해 놓은 거죠. 그게 좀 단점이고 뭐 이런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 뭐 이런 내용까지 넣지는 않죠, 사실. 요건 이제 그 여기 서울대에서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파우치형 배터리 유럽 DMP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공장이 저 DMP 유럽 덴마크 그 다음에 일본 재팬 근데 미국 쪽에 좀 공장 건설을 고려 중에 있대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IRA 법안 때문에 이런 핵심 부품들을 미국에 지으면 좋은 거죠. 예. 그런 좀 계획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성장해요. 여기도 나와 있죠. 이게 DMP 자료인데 연평균 미국이 24.6% 성장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런 성장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막 2차전지 부정적으로까지는 볼 필요 없는데 그 안에서 근데 2차전지가 배터리가 성장한다고 해도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요. 살아남은 기업들은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여기 그 율촌화학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경쟁사인 아무튼 DMP는 덴마크 일단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생산 라인을 설치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율촌화학도 미국에 또 설치를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라고 합니다. 요게 시장 전체 시장이고 요 진한 파란색이 미국 시장. 그러니까 상당히 DMP도 낙관적으로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고 그 다음에 율촌화학의 경쟁력은 뭐냐면 이 세 가지 강도 두꺼워야 되고요. 성형성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방리성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여러 층들을 쌓죠. 이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접착성이 좋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 근데 율촌화학은 그런 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어떠한 기업도 아까 6.5mm 있죠. 폼이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거 이게 깊을수록 좋아요. 근데 DMP가 6mm에 끝났잖아요. 슈와덴코도 6.5mm 넘어가니까 이게 찢어져 버린 거죠. 율촌화학은 이걸 이 벽을 깨뚫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183 마이크로미터까지 두께. DMP가 두께가 153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율촌화학은 이 어려운 난제를 지금 해결해 버린 거죠. 두께는 두꺼운데 유연하고 찢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율촌화학의 경쟁력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촌화학이 이걸 했던 이유가 적절 온도를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여러 층 중에 프라이머리 층이 있대요. 프라이머 층이 이게 이제 부식 방지층에 코팅된 이 층인데 이 코팅 과정에서 보통 열을 접촉한대요. 근데 열이 이
늘어나는 거, 성형성을 떨어뜨린대요. 예. 그래서 건조 코팅 방식을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온도가 중요하죠. 몇 도에 건조를 할 거냐. 근데 적절 온도가 130에서 150 이걸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온도로 열을 접촉한 게 아니라 건조를 해서 말려버렸더니 저 한계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노력의 산물이죠. 예. 그리고 환경 규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꺾인 거 아니냐. 근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환경 규제 계속 이어지고요. 미국도 속도가 느려진. 전동화는 에너지 효율에 좋습니다. 우리 자율주행 가야 되는데 내연기관으로 힘들어요. 내연기관 에너지 효율 20%밖에 안 되죠. 2, 30. 전기차는 60% 넘고 방향은 정해진 거 말이에요. 다만 이게 속도가 느려진 거죠. 그 진실은 전기차는 성장이 꺾인 적이 없어요. 물량 성장 계속 이어져요. 다만 마진이 좀 줄고 있는 거죠.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마진을 올릴 수 있는,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촌학이다 이런 얘기고, 글로벌 자동차 OEM사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전기차 전환 목표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죠. BYD랑. 근데 각각의 회사들이 2030년에 이렇게 바꿉니다. 현대가 36% 정도 되는 거죠. 네. 뭐 볼보, 스코다, 르노 뭐 이런 회사들 다 바꾸는 거고, 이게 순차적으로 어쨌든 바꿔야 돼요.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여기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이럴 때 당연히 전동화 필요하겠죠.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요게 이제 서비스로서 모빌리티 시장 규모예요. 예. 자율주행, ADAS 등 전동화 수요 증가, 전기차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요런 이제 이 자료들을 한번 좀 찾아본 자료들이고요. 따로 제가. 그러니까 이 방향도 분명히 맞는 거죠. 그럼 대형 이 파우치형 배터리가 얼마나 생산될까? LG랑 SK온이죠. 핵심은. 그러니까 LG엔솔도 GM 쪽 얼티엄셀 배터리거든요. 요게 들어가요. 이게 지금은 이제 가동률이 낮은데 올해 1분기 기준 17.8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올해 2분기부터 84로 점프한다고 합니다. 추정을 하니까. 그럼 배터리 출하량이 7배가 늘어나요. 1분기보다 2분기. 여기에 파우치형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9세대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이제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얼티엄셀입니다. GM과 합작 공략.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SK온의 최대 고객사인데, 그러니까 SK온은 지금 포드랑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제일 중요한데 2025년, 26년 전기차 파우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 단연 계약 추가 협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주로 파우치형 쓰는 거죠. SK온하고 굉장히 관계도 오래됐고, 그리고 올해 이제 10월부터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K온은 조지아 공장 내 그 포드 라인이 있거든요. 포드가 요즘에 좀 물량 줄이니까 이걸 현대차용으로 전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드가 좀 아쉽지만 이 현대차라는 또 우군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파우치형 배터리가 좀 약간 비싸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단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요걸 이제 셀투백 방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뭐냐면 요 셀 모듈 있죠. 이 배터리 하나를 여러 개 모아서 모듈화 한 다음에 이 모듈을 여러 개 모아서 팩으로 만들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죠. 근데 얘를 없애요. 모듈을 없애고 얘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넣어버려요. 연결하는 거. 이걸 셀투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듈을 안 하고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모듈을 합치고 거기에 제어 냉각 기능 더해서 팩으로 만드는데 이걸 CTP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모듈을 삭제해요. 중간에. 그럼 모듈에 들어가는 빈자리가 공간이 생기죠. 여기다가 셀을 더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고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게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 모듈이 없으면 직접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필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셀투팩 방식으로 가면 필름이 두꺼워져야 돼요. 파우치는. 그래서 필름의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DMP가 153 이걸로 독점했지만 그 이상이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가려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것도 율촌화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 파우치형 배터리 수요는 장점은 어쨌든 뭐 아까 설명드렸고, 예. 지금 현재 점유율이 29%, 아까 셀투백 방식과 같이 간다. 예. 기존 배터리는 그 셀에서 나오는 열을 모듈로 보낸 다음에 외부로 배출하는데, 예, 셀투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듈이 없으니까. 그 셀 위아래에 방열젤 도포해서 열을 바로 빼거나 프레임 통해 가지고 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방식들인데, 여기에 이제 두꺼운 요런 이제 필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율촌화학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연구 개발비. 이거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익이 안 나온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저는 그런 건 더 긍정적이다. 부채도 많이 늘렸어요. 근데 관건은 이제부터는 저런 개발들이 끝나면서 26년부터 제대로 돈을 벌어서 예, 주주 환원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LG엔솔과 독점 계약 아니냐, LG엔솔과 같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물어봤대요, SMIC가 IR팀에.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SK온에도 공급이 가능하대요. 예, 그래서 SK온까지만 확장해. 근데 SK온도 이런 배터리 필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SK온은 다른 배터리를 안 하고 파우치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번에 그 배터리 인터 배터리 거기 전시회에서 LG엔솔 배터리랑 SK온하고 비교를 해봤대요. 그래서 LG엔솔 배터리는 183 마이크로 두꺼운 걸 채택을 했는데, 비교하니까 높이도 더 높고 충전 지속 시간도 2배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죠. 예, 율촌화학 걸 이렇게 쓰게 되면서. 그래서 SK온도 채택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뭐 어디까지 추정이니까 SK온이 채택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좀 한번 PPT로 정리하니까 좀 더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사실 이런 파우치형 필름이라는 게 옛날에 함께 배우기에서도 한번 우리가 다뤄봤는데, 율촌화학,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율촌화학도 예전부터 공부를 좀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SMIC에서 이렇게 또 보고서 썼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확 또 읽어봤고, 주말에 PPT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어서 오늘 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다른 보고서도 좀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벌써 30분 지났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그 반도체 극저온 식각 장비, 요거 기억나세요? 예, 이거는 제가 저번에 반도체 그 뭐였죠? ESSD, 예, 그거 한번 이제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죠, 요거 기억나시죠? 예, ESSD.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다 건너뛰고 그때 한번 요거는 한 2-3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우리 함께 배우기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할 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 그 식각, 예, 관련해서 FSD 요거 설명드리면서 그때 뭐라 그랬죠? 펠리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여기 온도 조절 장치 칠러, 극좋은 식각 장비. 예. 그러니까 이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 이제 낸드를 깎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식각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할 때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극좋은 영하 70도에서 수행을 하면 깔끔하게 된다고 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 장비가 이거고, 주로 앞으로 400단 이상에서 쓸 거래요. 290단부터도 한다고는 하는데 주요 타겟은 400단 이상, 이 층수가. 그래서 아마 삼성이 내년부터 그런 걸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갈 거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1000단까지 가요. 네. 근데 어쨌든 요게 3D 중간에 그 낸드 플래시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테레 방식은 10 마이크로미터 깊이까지 아주 깊게 들어가요. 이게 깊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 가능성이 낮은 게 그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그런 소재를 안 써요. 예. 그래서 이 환경에 더 좋습니다, 실제. 그래서 요 극저온 칠러 한번 설명드렸죠. 옛날에 FSD가 요거를 아마 도쿄 일렉트론과 같이 준비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보고서에는 유니셈도 있더라고요.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왜 극저온은 뭐죠? 특징이 온도를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가 오늘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거 설명드렸고, 근데 여기 보고서만 이제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식각은 습식과
건식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식각은 뭐죠? 이렇게 밑을 파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깎아내는 겁니다. 종횡비는 뭐냐면 밑변, 높이. 반도체는 높아지죠. 그럼 높이 올라가겠죠. 밑변은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구멍은 좁은데 높이는 올라가요. 이걸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습식이 이 식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식각의 액을 이용해서 밑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 구멍을 파버리는 거죠. 이게 습식입니다. 습식 식각의 단점은 이게 등방성 식각이라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 좋은데 여기 내려가는 만큼 똑같이 깎아버려요. 주변을. 그러니까 이 옆에까지 다 깎여버려요. 그러니까 요 폭이면 요 정도만 딱 해주면 좋은데 이 폭 내려간 만큼 옆으로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통 이제 등방성 식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까지 하길 원한 게 아닌데 근데 대신에 속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식각이 가능합니다. 비등방성은 보세요. 요 정도. 예. 밑으로 파고 들어갔지만 옆은 좀 좁죠. 요렇게만 해야 되거든요. 예. 식각은 지금 보면 이제 등방성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한 만큼 옆으로 또 막 벌리다 보니까 그래서 막 요런 밑에 요런 현상들도 안 돼요. 언더컷이라 그래가지고 굳이 저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건식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건식 식각은 기체나 이온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패턴 구현하는 데 좋은데 선택비가 좀 낮아가지고 이게 할 때 좀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식각 액을 쓰면 한 번에 확 해서 그건 좋은데 정교하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이온을 이용해서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그 건식 식각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식각의 장점 이거를 합쳐서 주로 써요. 그래서 그걸 이온 식각이라고 한답니다. 비등방성 서로 다른 네, 방향으로 어쨌든 이제 식각을 하고 화학적 식각 고선택비 그러니까 밑에 또 깊숙하게 들어갈 수도 있게 하는 뭐 그런 이제 장점들을 갖춘 이온 식각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예. 근데 대표적인 공정이 보쉬 프로세스래요. 저도 이것까지 몰랐어요. 오늘 이제 보고서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벽히 이해 못해요. 예. 네, 아무튼 여기다 이제 이런 증착을 하고요. 이런 소재들을 붙여가지고 예, 여기 이온을 넣어가지고 밑을 깎아내는 겁니다. 예, 근데 요 밑에까지 가죠. 예.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문제가 뭐냐면 아무튼 이제 너무 이게 높고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여기 있죠. 요 증착, 요 필름, 요 폴리머 요런 게 어쨌든 이제 깎이면서 부산물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부산물을 배출을 해야 돼요. 얘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좁으니까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좀 안 좋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요 폴리머 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요거를 만약에 적게 사용하면 그럼 저거 적게 부산물 적게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고종행비 좁고 높은 식각 하기가 또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예. 저도 정확히 못했어요. 이게 워낙 좀 저도 이게 저런 보쉬 이 프로세스는 오늘 처음 봐가지고 예. 아무튼 이게 반도체도 공부할 게 정말 끝이 없네요. 진짜. 예. 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그거보다도 결국엔 저거를 그러니까 딜레마는 뭐죠? 깊게 파야 되고요. 이게 좁아요. 예, 좁은데 또 여기 제대로 파야 되고 부산물이 나와요. 이 부산물이 못 나가요. 좁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 부산물이 적게 나올 수 있게 이 사용량을 줄이면 또 되는데 그러면 또 식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온도 낮춰서 하자. 기존에 20에서 120도에서 하던 걸 야, 영하 70도로 바꿔. 이런 거죠. 그러면 화학적 반응성이 낮아져 가지고 폴리머 저거 있죠. 아까 말했고 저거 부산물 나오는 그거 안 써도 돼요. 예. 그리고 C4F8 대신 식각가스인 불화수소.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본이 불화수소 막 그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막 그 수출 막 규제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2019년도에. 지금 네이버 사건처럼. 예. 약간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저거 국산화 해버렸죠. 예. 그래서 저 불화수소 비중을 늘릴 수 있어가지고 예. 식각률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또 온실가스 배출도 많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죠. 이거보다는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63%, 예. HF 36%,
불화수설 요거밖에 안 썼어요. 근데 이게 극 좋은 방식으로 가면요, 여기 보이세요? 91%. 어마어마한 거죠. 요게 이제 91%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불화수소 같은 경우 옛날에 이런 걸 했을 때 국산화했던 기업이 솔브레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아시죠?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또 같이 소개 한번 해드렸던 기업인데, 이 ENF 테크놀로지도 불산 있죠. 불산 제조시설을 아마 증설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마 공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보고서엔 그런 건 안 나와 있는데, 소재 업체 입장에선 그런 회사들이 또 수혜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거는 찾아보시고,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네, 도쿄 일렉트론의 어쨌든 2세대 극저온 식각 장비는 공정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켜주고 식각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게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료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간도 53% 단축해주고, 네. 그리고 약간 더 친환경적이죠. 그리고 이게 낸드 이게 요거 식각 공정이에요. 예. 옥사이드 산화 물질에다가 니트라이드를 위에다 증착을 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를 채널을 파요. 요게 식각이에요. 요 식각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구멍 뚫는 거. 요거 할 때 저 극좋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필요 없는 것들, 요거 필요 없는 것도 해주는 그 소재 업체가 저게 누구죠? 그 ENF 테크놀로지가. 예. 저거 이거 이름이 뭐더라? 무슨 소재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예. 그걸로서 한 번에 저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하이K 증착하고, 하이K 소재는 DNF 같은 회사.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제 극좋은 식각 장비를 올해 하반기 290단짜리에 일부 도입을 하고 내년에 400단, 도쿄 일렉트론은 400단부터 많이 쓸 거라고 언급을 했어요, 실제. 그러니까 내년이 핵심이죠. 하이닉스는 원래 도쿄 일렉트론 장비를 원래 사용하고 있었고, 키옥시아나 WC도 웨스턴 디지털도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도쿄 일렉트론의 식각 장비가 도입이 되면 변화가 생겨요. 일단 하나머티리얼즈가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식각 부품을 하나머티리얼즈가 보통 도쿄 일렉트론 비중이 높아요. 그럼 이게 좋죠. 그 다음에 칠러 장비, 극좋은 식각 장비용 칠러, 온도 조절, 유니센과 FSD. 그럼 왜 GST는 아니냐? GST도 식각장 온도 조절 장치 만드는데, GST는 전기식이라서 이게 낮은 온도 구현이 좀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유니센과 FST는 냉동기식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유니센과 제가 알기로는 FST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도쿄 일렉트론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유니센은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예. 같이 하는지는 제가 유니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유니센과 FST는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둘 다 또 수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챔버 한 개당 칠러 한 개인데, 보통 이 장비에 챔버가 한 대 달린 게 아니라 보통 10개에서 12개까지 달린대요. 그럼 각각 하나씩 다 들어가야 돼요. 12개까지. 가격도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게 냉동기식, 전기식. 이게 온도 보시면 영하 100도까지 가요. 근데 여기 영하 10도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죠, 구현하기가.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26년에 양산을 본격화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CF를 사용하지 않아서 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400단 인상에서는 램 리서치는 현재 400단 이하를 주도하고 있지만 400단 이상에 이게 가게 되면 이제 바뀌는 거죠, 도쿄 일렉트론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부터 시작하겠구나.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예. 유니셈도 그렇고 도쿄 일렉트론, 또 아까 소재 업체들도, 예.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설명드리냐면, 뭔가 변할 때 기회가 생겨요. 기존 걸 이렇게 깨고 들어갈 때. 예. 율천화학 마찬가지죠. DMP가 독주하는데 거기 깨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높은 기술.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기존 업체는 좀 짜증나시겠죠,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 두 개 설명했고, 사실 오늘 이 두 개 설명하느라고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최대한 좀 빨리 해볼게요. 죄송한데 좀 빨리 할게요. 자, 최종 IT 수요 회복 시선에 대한 시선을 장기적으로 가져간, HP와 그러니까 요
고사양 컴퓨팅하고 AI 데이터 센터 여전히 뭐 괜찮죠. 그래서 후공정 장비사들도 좋은데 TSV 본딩이나 이게 이 D램 HBM 중간에 구멍 뚫어서 연결하는 거 있죠. 그 TSV 검사겠죠. 이거 하는 회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얘기 같고, 단순한 HBM 생산망뿐만 아니라 이거 본딩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여기에 신규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로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를 꼽고 있어요. 사실 TSV 이거 파고 들어가는 그런 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되게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이런 영역에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옛날에 한번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 따로 만들어 드렸던 거죠. HBM 웨이퍼를 통째로 이렇게 검사하는 거죠. 그거 하는 회사가 누구죠? YIK죠. 예.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장비에 뭐가 들어가죠? 그 프로브 카드. 근데 요거를 D램용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D램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 PMT예요, 사실. 근데 요것도 이제 근데 HBM용으로 따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PMT 마이크로 2 나노 TSE가 좀 경쟁을 할 걸로 보는 것 같고, 비상장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에는 이런 기업들도 HBM 수혜가 가능하니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폴더블 아이폰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저도 저거 나온다고 했던 지가 언젠데 계속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도 처음 나왔을 때 하이투자에서는 아직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실제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잘 맞추셨고, 다만 빨라야 2022년에 시작하겠다, 혹시라도 시작하면. 근데 아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팀쿡 이런 애플의 특징은요, 먼저 안 합니다. 절대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 뒤늦게 가요. 그래도 1등 해요. 왜? 충성 고객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위험하게 먼저 안 한다. 그래서 삼성이 하는 거 다 따라갔어요. 나중에 화면 크기도 같이 따라 키웠죠. OLED 삼성이 훨씬 먼저 했는데 아이폰 뒤늦게 했죠. 듀얼 카메라, 잔망경 카메라 다 삼성이 먼저 하고, 나중에 시장 열리니까 뒤늦게 다 채택한 거죠. 왜냐면 모험을 안 건 거예요. 예. 근데 폴더블 폰도 지금 삼성이 훨씬 먼저 했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저 부품사들한테 샘플 제출을 요구했나 봐요. 예. 그래서 시장이 무르익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완성도도 높아지고 중국 업체들이 출시를 했는데 되게 얇고 무게도 가벼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출시했는데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선 가격도 비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영역을 침범을 하기 시작하네.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 지글지글하고 막 이게 화면이,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됐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어쨌든 부활하면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아이폰은 안 팔렸죠, 중국에서. 근데 이거 중국 시장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보여주고, 플립형 있죠? 이거 말고 그냥 이 책처럼 하는 거 있죠. 갤럭시 G 폴드인가, 예, 그런 모양으로 책처럼 하는 거. 예, 그렇게 아마 할 것 같고, 출하량은 아이폰의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갤럭시 폰의 10% 정도고, 이 북타입 물량이 화웨이의 연간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량의 15% 정도가 북타입으로 폴더블이 출하가 됐대요. 그러면 아이폰도 한 10% 정도 나오지 않겠냐, 폴더블 폰이. 그러면 연간 한 900만 대 정도는 출하가 아이폰 쪽에서 나오고. 근데 이거는 이 효과뿐만이 아니라 애플이 내놓는 순간 이거 레벨이 달라져요. 시장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면 삼성도 더 힘을 받겠죠. 야, 드디어 애플까지 들어왔다, 우리가 먼저 했잖냐. 예, 그럼 시장이 진짜 확대가 됩니다. 이미 중국은 하고 있고. 그럼 부품사는 정말 좋은 거죠. 기분 좋겠죠, 부품사 입장에서. 애플이 들어온다고. 예. 근데 아직 들어오는 건 아니고 출시 시점이 26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애플도 많은 게 바뀌어요. 뭐 AI도 하겠지만 노트북에 OLED 들어가고요. 그다음 비전 프로 있죠. 이 VR 기기, XR 기기, 이것도 많이 진화될 거고. 아이폰 출시 20주년이래요. 2027년. 그래서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이폰, 저도 이제 아이폰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시간은 걸린다, 근데 포기하지 마라, 버텨라, 어차피 스케줄 온다, 6월 10일 날
개발자 회의 올 거고 9월에 아이폰 나오니까 좀 보태보십시오 했는데 다행히 최근에 BH도 그렇고 LG 노텍 막 날라다니죠. 예, 그래서 많이 회복은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애플 부품주도 이제 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구조적으로 성장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저도 확신은 안 되고, 다만 뭔가 이제 애플이 변화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코멘트가 있었대요. 그 아마 부품사하고 여기 하이투자에서 컨택을 했던 것 같은데, 부품사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부품사 A 부품사는 작년 10월부터 애플이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 개발 논의한 것 같고 26년에 출시할 걸로 예상하고요. B 부품사도 26, 27 폴더블 아이패드 있죠. 아이패드를 접는 거, 이게 먼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객사가 요청하면 공장을 증축할 계획을 있다고 합니다. C 부품사는 연말부터 애플과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애플이 26년, 그러니까 26년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 준비 중인데, 이걸 하려면 공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애플은 전용 공장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은,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애플 폴더블 폰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2년 후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우리 보통 폴더블 폰 부품주 누구예요? 파이넴텍, BH, KH바텍, 세경하이텍, LG노텍 이런 기업들이죠. BH 빼고, BH랑 LG노텍 빼고, 얘네는 폴더블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다 넣냐면 애플 아이폰 부품주잖아요. 그럼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왜냐면 기판 같은 게 들어가니까, 카메라랑.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부, 그러니까 특히 뭐 파이넴텍이나 KH바텍이나 세경하이테크가 어느 날 갑자기 비밀 유지 공시가 떴는데 뭐 증설을 한다, 자금 조달을 한다, 근데 뭐 공장 증설 때문에 한다, 이런 공시가 뜨면 아, 이거는 애플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역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이런 공시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요 회사들 공시는 잘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시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펙이 내부 분열 중이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오펙 지금 사우디의 입장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죠. 이라크도 나 우리 감산 더 안 하겠다 막 이랬고, 러시아는 감사한다 그래놓고는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예. 1월에 앙골라가 탈퇴하겠다고 선언해버렸고, 원유 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유가는 좀 당분간 약세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원유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늘어요. 예. 수요도 늘긴 늘어요. 늘긴 느는데 공급이 그 이상 늘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만약에 오펙이 또 하반기에 감산까지 종료하면 유가는 더 빠지겠죠. 근데 이거는 사우디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은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라고 봐요. 보는데 70과 80달러, 뭐 많으면 90, 요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70달러 중반이나 뭐 이렇게 오면 정유주 투자하기 좋고요. 85달러 넘으면 정유주는 팔아야 돼요. 반대로 유가 좋을 때 팔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유주는 지금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나 또 언제든지 유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안 좋을 때, 만약에 정유주가 많이 흔들릴 땐 기회가 되지 않겠냐. 다만 당장 올라갈 재료는 좀 부족하고, 오히려 지금은 석유화학이 낫습니다. SN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자산을 좀 가볍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외주를 준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마트가 자기네 이마트 그 매장 있죠, 큰 건물을 매각을 해요. 그래서 리츠 같은데 주는 거죠. 예. 뭐 리셀이라 그러나요, 보통 그런 거. 그리고 본인은 임대로 들어가요. 그럼 자산을 안 갖고 가는 거죠. 가벼워지죠, 몽키지. 대신 비용은 들겠죠. 이제 이런 걸 보통 에셋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화학 설비 매각, 노후화된 거, 이런 대형 설비를 바스프도, 예, 이거는 저는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화학회사들이 돈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LG화학도 그렇고, 매각 롯데케미칼도 자회사 매각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몸집을 좀 가볍게 하자는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그러면서 M&A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도 견조하고 증설도 좀 제한적이라서 화학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화학업종의 최악은 저도 좀 지나갔다고 보고 있어요. 요새 오늘도 뭐 대한유와 금호석유 다 좋았죠. 예. 다만 저는 금호석유나 이런 고무 쪽이 증설이 훨씬 더 제한적이니까 경쟁 강도가 약하죠. 예. 그래서 그쪽이 더 낫다고는 보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전체 분위기는 석유화학이 조금 다 나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정유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좀 약간 뒤바뀐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기억나세요? 퍼플렉시티?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챗 GPT 대항마예요. 근데 오늘 챗 GPT 또 새 버전도 나왔지만 이건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것도 써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예,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검색을 했는데 에셋 방금 라이트 있죠. 요거 여러분들 또 처음 들으시면 모르잖아요. 저도 어쨌든 이걸 검색을 해봤어요. 옛날 같으면 이제 네이버 같은 데 할 텐데 에셋 라이트가 뭔지 좀 설명해달라. 자산을 뭐 가볍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한글로 설명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적으시면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출처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네, 출처까지. 그래서 요걸 누르면 요 자산 경량화 전략까지 딱 진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자산 경량화 전략이란 네, 기업이 직접 자산을 보유하기보다 아웃소싱, 아까 설명드린 그겁니다. 되게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뭐가 있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4번 요걸 클릭을 해보세요. 출처를 클릭을 하면 그 자료로 직접 연결을 해줘요. 그럼 이 PDF 자료에 나옵니다. 얘가 얘기하는 거. 이 LG 그 연구원에서 나온 그건 것 같아요. 최근 우리 방금 보고서 봤던 그 내용들이죠. 석유화학 산업계에서 다우의 성장 전략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십시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걸 이용해서 투자해서 돈 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환경 자체.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 게 다 뭐죠? 시간을 단축해 주잖아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데 가입하셔가지고 요즘엔 미국에서는 젊은 분들은 이게 대세, 챗GPT보다 이게 대세라고 합니다. 퍼플렉시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검색을 대체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운송 증익에 대한 기대. 저도 이제 네이버도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네이버 우리나라 최강 검색인데 저렇게 해줘야죠. 하이퍼, 클로브엑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업데이트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뭐 라인 때문에 참 골치 아프긴 한데 그리고 항공 좋고요. 해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1년 반 만에 영업이익. 요새 항공주 부진하지만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항공주 괜찮죠. 그리고 이익도 괜찮고 공급은 제한적이고 화물도 좋고 PBR은 역대 최저. 페노션도 요새 주가 괜찮습니다. BDI 지수 올랐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HMM 인수 안 하니까 LNG 선들 열린대요. 이런 것도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STX 중공업은 이제 목표 주가를 엄경화 연구원이 올린 엔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배 정도 그 영업이익 흑자 성공을 했고 HD 현대그룹으로 편입이 지금 이제 아직은 완벽히 지금 되진 않았는데 기업 결합 심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으로 아마 편입이 되려고는 하죠. 인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왜냐면 엔진 만드니까.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은 LPG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이거 경쟁력. 그러니까 LPG를 연료로 쓰는 거죠. 약간 친환경적인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박용 엔진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박용 엔진이 뭐지? 저도 이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실제 아까 검색을 했습니다. 박용 엔진이 뭔지 좀 알려달라 했더니 현대중공업의 그 힘센 엔진이라고 합니다. 대형 저속 엔진 바로 알려주죠. 이렇게 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형 디젤 엔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덕산 네오룩스는 현대차증권의 김종미 연구원님이 어젠가 아마 실적 발표했던 것 같은데 목표주가 유지했고요. 실적은 그대로 견조합니다. 1분기 비수기인데도 중저가 스마트폰에 OLED가 들어가고 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저가 OLED에 들어가야 돼요. 고가 폰에만 들어가 있죠, OLED가. 그리고 중저가는 LCD 있어요. 이게 점점 바뀌고 있어요. 좋은 거고, 이번에 숫자로 그게 증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또 2분기부터 북미의 모바일량, 여기 어디죠? 애플이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리고 IT OLED, 여기가 어디죠? 애플 아이패드,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그래서 아이패드,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쓰신 자료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이패드 OLED에 소재가 2배 들어간다 그랬죠. 한 배가 2스택, 2배를 넣는데 두께가 얇아지니까 1.3배만 증가한다고 이분도 추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바꿨어요. 1.3배가 아니라 2배 맞대요. 왜냐면 다른 소재는 1.3배가 맞는데 발광층 있죠. 빨간색, 파란색, 녹색, 요 RGB라 그러죠. 요 세제는 2배를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덕산 네오룩스는 이 소재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아이폰의 면적의 4배고요. 거기에 2배죠. 그럼 8배가 들어가요, 소재가. 그러니까 아이패드 하나가 아이폰 8개입니다. 8개.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럼 기존 스마트폰 전체로 계산을 해보니까 11%로 원래 추정을 했거든요. 17%가 늘어난대요. 그 갤럭시까지 다 합쳐서 그냥.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덕산 네오룩스뿐만이 아니라 LG 쪽인 P&H 테크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는. 저도 이것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저는 한 1.5배 생각했거든요. 근데 2배니까 이거 오늘 새로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블록들이 뭔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옛날 같으면 전자공시 찾을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덕산 네오룩스란 기업에서 최근 블록들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네가 좀 알려줄래? 했더니 정확히 적어줍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이준호 회장님이 차남 이수환 덕산테크코피아 대표에게 지분 4.16을 증여했는데 이 중에 2.13% 53만 주를 블록들로 매각을 했대요. 얘가 이제 찾은 거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뒤져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제가 직접 하거나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다 해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 지분 일부 더 남아 있어요.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보고서엔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누구한테 있다는 건가. 그럼 이거는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찾아준 거죠. 예. 그래서 이수환 덕산테크코피아 대표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한 거예요, 증여. 그래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은 크게 영향 없다고는 보지만 조금 더 블록들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증여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신소재인 또 블랙PDR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궁금하시면 블랙PD는 뭔지 제가 옛날에 사실 함께 배우기 위해서는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면 또 한 2-30분 또 가야 되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요건 또 한번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요건 25년이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그리고 IT OLED 빅사이클은 26년에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 국내 소재 시장은 커지겠죠. 원래 1.3배 예상했는데 2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7.2 정도. 그래서 추정치가 올라갔고, IT OLED 출하량이 이렇게. 태블릿 26년엔 노트북 시작돼요. 왜? 이때 애플 맥북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단 좀 천천히, 예, 뭐 이렇게 사이클이 급하게 가는 건 아니니까요. ITM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 갔었죠. 아까 장중에 상한가 갔는데 이것도 옛날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상한가를 갔나 봤더니 이게 온디바이스 AI 들어갈 수도 있대요. PMP라고요. 그 배터리 보호,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있죠. 이거 보호해주는 회로예요. 근데 다른 회사 안 쓰고 거의 애플만 써요. 그래서 애플로 납품했다가 잘 됐는데 그게 뭐 물량도 뭐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2년간 적잘 봐가지고 다른 회사는 채택도 안 하고, 왜냐면 너무 비싼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발효를 채워야 되거든요. 온디바이스 AI는 성능이 올라가니까 발효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고서요. 근데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같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정도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기대감은 좀 선반영됐으니까 뭐 지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바텍은 디스플레이 시가 가는 업체인데 일단 1분기 매출액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본업인 디스플레이 시각 사업 매출, 시각이 뭐죠? 유리기판을 깎아내는 겁니다. 이 경쟁사가 누구예요? 캠트로닉스. 삼성은 캠트로닉스, 아바텍은 LG 디스플레이, 애플 아이패드 수혜주예요, 둘 다. 그죠? 장비 회사인데 근데 경쟁사가 좀 수율 이슈가 좀 있었나 봐요. OLED 모델이. 그래서 아바텍의 디스플레이 고객사, 예. 이제 저 수율 이슈가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바텍의 물량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물량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2분기에도 풀 가동 체제. 다만 아쉬웠던 건 MLCC 사업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태양광 인버터에 들어가요. 그 회사가 재고 조정해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하반기엔 주문이 늘지 않겠다. 그래서 MLCC만 좋아지면 아바텍은 더 좋아지겠죠. 그건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시고, 다만 상반기엔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도 좋았고요. 올해 전체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글라스 시가 유리 이 깎아내는 요거 전통 강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앞으로 노트북용까지 가니까 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덕산네오룩스나 이런 쪽과도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래서 MLCC는 올해는 조금 미약하지만 내년이 좋아질 것 같고, 증설해서 이렇게 생산 능력도 올라가고요. 아바텍의 디스플레이 부분은 이때 이제 좋았다가 정체 보였다가 다시 아이패드, 노트북, OLED 들어가고, 이게 왜 수혜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억나세요?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이 OLED 어떻게 들어가 있죠? 밑에가 원래는 애플 아이폰 설명드릴게요. PI 필름이고요. PI 기판, PI 기판에다가 여기 RGB 뭐 증착한 다음에 봉지를 입혀요. 플라스틱 봉지 같은 걸 거예요. 네. 근데 이 하이브리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위는 똑같아요. 위는 바뀐 게 없어요. 밑을 PI 기판이 아니고 유리 기판 써요. 아이패드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섞여 있다. 근데 얘가 두꺼워요. 보통 이렇게 돼요. 얘를 깎아버려야 돼요. 저걸 해주는 업체가 아바텍하고 캠트로닉스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이패드에 이게 들어가니까 이런 게. 네.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폰 시대에는 저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패드로 가니까 이 아바텍과 캠트로닉스는 좋은 거죠. 예, 이 시각 수요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 SFA 실적 좋았고요. 이번에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예, 전분기 2.6인데 영업이익률 10.5. 고무적이고 자회사 CIS 2차전지 장비 수주, 별도 수주형 SFA의 별도 수주도 1.2조, 주로 2차전지죠. CIS의 수주도 8,700억.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정상적인 수익성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저 수주를 돈으로 지금 잘 바꿔주고 있는 거죠. 매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자회사 또 SFA 반도체, 오사트라 그러죠. 후공정. 여기도 올해 흑자 날 것 같다. 예. 근데 PBR 0.8배니까 싸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돌아섰고 이제 그동안 발목 잡았던 이익도 돌아서고 있으니까, 또 주요 자회사들 좋잖아요. CIS, SFA 반도체. 그거 보면 0.8배 싼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트레가이는 이제 그 목표 주가 올렸는데 이번에 적자 났지만 좀 아쉽죠. 근데 매출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만큼 본업 잘 되고 있는 거고, 수주 잔고도 괜찮고요. 신규 수주, 저번에 하나 시스템 수주가 좀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아서 매출액으로 빨리 잡힐 것 같고, 직원 수도 많이 증가했고, 결국 연구개발 인력이 중요하죠. 인공위성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별도는 흑자 전환했는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이익은 감소했고요. 이 자회사들이 좀 문제인 게 계속 적자예요. 여기서 돈을 좀 까먹어요. 그래서 빨리 이쪽도 흑자 전환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내년 상반기에 스페이스X의 팔콘 9인가 발사체에 실어서 요거 띄웁니다. 요게 고해상도 관측 위성이에요.
그래서 저걸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모멘텀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일단 1시간 10분에 걸쳐서 아무튼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율촌화학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거 좀 자료가 있어서. 어제 공시는 제가요, 아니 저도 저희 회사를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공시에 나온 거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베스트 투자증권 있죠, 저희 회사 내부자 매수가 뜬 거예요. 7분이 저희 이제 임원분들이죠. 그래서 이 윤지호 전무님부터 해서 이제 그 7분이 1.7억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공시해야 되거든요. 사면 왜 샀는지 저도 모릅니다. 물어볼 걸 그랬나요? 저희 윤지호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볼 걸 그랬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일단 이런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는 거, 뭐 그거 외엔 저는 더 이상 얘기는 뭐 해서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팩트만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부자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는 SFA가 아까 보고서 보셨지만 36% 정도 상향됐고, 전자공시는 어제 에이징랜드 있죠, 요게 그 주문형, 사실 내일 이제 함께 배우기에 에이징랜드가 내일 이제 제가 자료를 썼는, 이제 한번 PPT로 만들어 봤는데, 하여튼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어제 그 공시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한번 어떻게 됐나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올랐고,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고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800억,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뭐 수급은 좋습니다, 여전히. 오늘 섹터로는 일단 원격 진료 쪽이 제일 좋았고요. 예, 급등했고, AI가, 왜냐면 오늘 챗 GPT 새 버전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뭐 의료 AI도 급등을 하고, 또 거기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급등했고, 또 오늘 아이폰 관련주가 되게 뜨거웠어요. 특히 덕산 네오룩스, BH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ITM은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다시 반등에 성공해줬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 뭐 철강주, 뭐 폴더블폰, 이게 이제 가시화 되다 보니까 뭐 여기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좀 올라갔던 거. 어제 많이 올랐죠, 사실. 타이어 관련주는 오늘 효성 TNC나 금우석유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PCB 업종도 오늘 좋았고요. 인터플렉스가 많이 올랐네요. 이스페타시스가 좀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플렉서블 OLED 관련주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부품주, 그리고 아까 이제 석유화학주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오늘 대한유화, 효성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가 좀 유독 더 많이 오른 것 같고, 풍력주도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SK D&D, SK 오션플랜트도 4.7%나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MLCC도 오늘 대주전자재료랑 이제 아바텍이 올라서 급등을 했고, 2차 전지도 오늘 이제 미국에서 2차 전지, 아니 그 전기차주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AI 챗봇 관련주도 오늘 좀 괜찮아서 한컴이 많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소재도 오늘 좀 괜찮은 분위기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우주항공 쪽도 오늘 근데 한글과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서 좀 왜곡은 됐지만 세트랙 아이, 뭐 AP 위성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반등했는데, 다만 오늘 좀 빠진 건 그동안 주도주였죠. 전력설비는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나온 것 같고, 은행주도 좀 차익 매물 나온 것 같고요. 항공주도 오늘 뭐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주가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전선주도 좀 쉬어갔고요. 유리기판도 쉬어갔고, 해운주, 자동차도 오늘 좀 일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주들은 네이버랑 카카오는 큰 변화 없었고요. 조선주 오늘 좀 쉬었습니다. 단계 많이 올랐죠. 어제 한국조선해양이 52주 신고가 나다 보니까 쉬었고, 원전주도 오늘 좀 일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장 최근에 이끌었던 조선, 뭐 전력기기 이런 쪽이 좀 쉬인 가운데, 뭐 다른 업종들은 그래도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정말 삼성전자 언제 오를까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
SK 스퀘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빠졌고요. 야, 마린 솔루션은 이렇게 되면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 이러면 돈이 막 더 들어오니까 접근은 하지 마시되, 아무튼 이제 요새 수급 분위기 좋고, LG노텍이 어느새 24만원까지 올라왔고, 한국타이어는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NC도 요즘에 살아나네요. 금호석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는 오늘 에코프로가 좋았지만 에코프로 PM은 못 올랐고요. 좀 시총 상위는 좀 부진했지만 솔브레인 홀딩스가 급등한 게 특징적이었고, ST팜이 5%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YC가 많이 올랐고, 아프리카TV, 수비죠, 오스코텍. 반면 유진테크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재룡전기도. 코미코가 오늘 실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6% 올랐습니다. 덕산네오록스 오랜만에 급등했고, VT 화장품 회사 실적 좋았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대금 상위 쪽만 좀 한 번만 더 점검해 보면, 일단 거래대금 많이 증가한 것 중에서는 삼화전기는 최근에 워낙 올랐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많이 올랐어요. 오늘 좀 빠졌고, 많이 오른 게 오늘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제일제당도 많이 올랐었죠, 단기에.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은 뭐 예상보단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빠져버렸네요. 차익 매물 같습니다. 세방전지 좀 빠졌고, 그리고 이 대한유화, 예,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쪽은. 반면 코스닥 쪽은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한컴, 그리고 알테오젠, VT, 예, 재룡정리 빠졌고, 토마토 시스템, 뭐 태성, 유니트론텍, 이오플로우가 그때 막 뭐 상패 당하니 많이 정말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다행히 거래 재개가 됐고, 예, 아무튼 다행입니다. 좀 회복되는데, 아마 그때 뉴스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미국 법원에서 그때 이거 그 경쟁사 특허 소송이 있어가지고 팔지 말라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이오플로우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회사에 전화해 보세요. 혹시 이오플로우 주주분 계시면. 긍정적인 뉴스가 제가 나온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사만 봐가지고 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번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그 경쟁사가 특허 소송 걸어서 막 그 이슈로 막 엄청 빠졌잖아요. 미국에 판매 막 못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최근에 그게 좀 해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확실하진 않아서 한번 꼭 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이오테크닉, 아니 여기 이오플로우가 좀 급등하는 게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나노엔텍, 카페24 오늘 다시 올라갔고요. 원텍도 좀 다행히 반등했습니다. 바이넥스, 코스, JYP는 참 쉽지 않네요. 오늘은 좀 보합이지만, ITM, 포바이포가 많이 올랐고, 뉴트리가 오늘 실적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BHI, 샘CNS가 12%나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카 관련주인데 오늘 9% 급락을 했고, STI, 덕산네오록스, 예,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1시간 17분에 걸쳐서 정말 오늘 좀 너무 전해드릴 게 많아가지고 다 전달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요 내용들 보시고 여러분 거만 딱 몇 개만 딱 뽑으셔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또 기회가 올 때 적절하게 잘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고,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정답 아니고 틀릴 수도 있고요, 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논리라든가 앞으로의 전망도 스스로 해보셔가지고 예, 잘 한번 대응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약간 시계열을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라 라이브는 없고, 내일 오전 10시에 함께 배우기 올라가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요일날 시장 함께 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